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개통검사처 송배정 검사부의 진종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송변 배전 설비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첫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스킬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좀 양해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순서는 국내 전력 개통 그리고 가공 송전 선로 분야 그리고 지중 송전 선로 분야 변전 설비 분야에 대해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전력 개통은 앞서 이 심경윤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중복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 중복된 내용들은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생산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데 관련된 일련의 설비를, 즉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설비, 전력을 수송하는 송변전 설비, 그리고 고객에게 전기를 배분하는 배전 설비를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기 시스템을 전력 개통 파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력 개통은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13.8kV 그리고 22kV, 24kV 등의 발전 전압을 변압기를 통해서 변전소를 통해서 송전할 수 있는 154 그리고 345, 765kV로 승합을 시켜서 이제 송전 선로를 통해서 전압을 송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송전시켜준 전압을 또 소비자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신병현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또 낮춰줘야 됩니다. 22.9kV로 낮춰주는 배전 선로로 이렇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배전 계통으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설비적으로 보면 생산 설비 그리고 유통 제어 설비, 소비 기기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산 설비는 보통 발전소를 얘기를 하고요. 소비 기기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기들, 가정에서 사용하거나 공장에서 사용하거나 하는 전등 전열기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통 제어 설비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잘 못 보던 말이 있는데요. 여기 팩츠라는 이 플렉시블 AC 트랜스미션 시스템이라는 유연 송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유연 송전 시스템은 전력 계통에 즉 병렬로 연결되어 교류 전력 계통의 단점을 보완하고 설비 사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이 팩츠 설비는 무효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고장에 따른 전압 붕괴를 예방을 하게 되고요. 전력 계통 운전 효율을 향상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이나 자연 조건 영향으로 발전력이 불규칙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전력 계통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차단기나 커패시터 그리고 리액터 같은 수동 소자를 이용을 한 1세대 유연 송전 시스템이 주로 활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함으로써 이 전력 반도체와 제어 기술을 접목시켜서 활용한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2세대로 스태틱 파 컴펜세이터라는 정지형 무효 전력 보상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세대로는 SVC 스태트컴 스태틱 컴펜세이터 정지형 동기 조상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이제 변전소에 최근에 많이 이제 이 스태트컴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태트컴은 이 전압을 이 스위칭 기술로서 잘게 많이 잘라줌으로써 이 전압을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송전이나 변전, 배전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나타낸 거라서요.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계통의 고유 특징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동시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계통의 특성이 다양하다는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 수송 설비, 고객 설비들로서 이제 구성 내용이 각각 다르고 각각의 운영 특성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효 전력이라는 것은 전력을 켜거나 전등을 켜거나 뭐 전동기를 돌리는 실제 일을 하는 에너지원을 얘기를 합니다. 무효 전력은 전력의 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별도의 에너지원은 불필요합니다. 이 무효 전력을 따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연계 HVDC로 직류로 이제 육지에서 연계가 되었었잖아요. 이 연계선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무효 전력만 HVDC로 공급을 하게 되면 유효 전력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예전에 사용하던 발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발전기를 무효 전력은 생산을 하지 않고 유효 전력은 생산하지 않고 무효 전력만 생산을 하는 회전형 동기 보상기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다가 가장 최근에 이제 그 발전기는 정지가 되고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스태트컴이 들어가게 된 거죠. 유효 전력은 주파수하고 관계가 있고 무효 전력은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심영일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중단 없는 공급의 중요성은 전기 공급의 사명은 양질의 전기를 중단 없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신뢰도 고시에도 안정과 그 정전이 없는 이런 공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해서 법으로 고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전력계통은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거대한 시스템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그리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이크로가 아닌 거대한 그리드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주파수의 변동 원인은 아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발전기 출력과 소비자가 소모하는 부하량이 같게 되면 이게 이제 평형을 이룬다고 해서 주파수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파수 변동이 평형하다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부하량이 이제 발전기 출력보다 적게 되면 주파수가 올라가는 이런 변동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거래소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전력 계통 운영에 있습니다. 원활한 전기의 흐름과 전기 품질을 유지해서 전기 흐름을 통제 관리하는 이 계통 운영은 이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거래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이러한 이 운영을 함으로써 가용한 발전기를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유통 경로 아까 이 고속도로 표현을 좀 하셨죠. 그 유통 경로를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하는 이 그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또 이 혹시라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 자연적인 뭐 설비적인 이런 고장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장이 발생이 된다면 얼마나 그 빠르게 대처를 하고 비상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고장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만들고 고장이 생기기 전에 뭐 비상조치 절차를 얼마나 강구를 하는지 이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계통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의 그리드로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 이제 계통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날로. 그래서 계통이 다중 연계가 됨으로써 이제 송 변전 설비에 있어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고장 전류가 계속 커지게 되면 차단기의 고장 전류가 이제 계속 커지면서 차단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차단기가 이제 고장 전류를 차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거리 대전력 수송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적으로 전압이 불안정하게 되겠고 이 계통 전압이 이제 불안정함으로써 이
광역 정전을 유발하게 됩니다. 전압이 불안정하다는 소리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압 붕괴, 이제 계통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블랙아웃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발전단지 이 인출 송전 선로에서 고장이 발생되게 되면 발전기가 동시에 이제 정지, 전체 이제 발전 단지 내에 전체 발전기가 동시에 정지를 유발하게 돼서 이제 대단히 발전 단지의 과도 안정도가 저하되겠고, 그리고 전력 설비 고장이 발생됐을 때 신속한 대처나 휴전 작업 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 발전기도 계속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만 그 송전 설비나 변전소나 배전 선로들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휴전을 시켜서 정비를 또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휴전 작업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장 전류에 대한 이 증가가 되었을 때 고장 전류 이제 증가됐을 때 이 차단기의 차단 능력을 이제 초과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이제 문제로는 이 차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차단기가 이제 소선되거나 이런 또 차단을 시켜주지 못함으로써 이 고장이 다른 변전소로 확대돼서 파급 사고를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그렇다면 이 고장 전류가 증가했을 때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하는 걸 좀 살펴보면 설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765 kV에서는 50카짜리를 63카, 뭐 345 kV는 40카, 50카짜리를 63카로, 뭐 154에서는 31.5카, 40카를 50카로 이렇게 차단 용량을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차단 용량을 올리게 되면 차단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저 고장 전류의 크기를 좀 감소시키는 방법이 또 있을 겁니다. 그 일례로 이제 한류 리액터를 설치를 함으로써 고장 전류의 크기를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이 고장 전류가 혹시라도 이제 차단 용량이 안 돼서 차단이 안 됐을 때 이 고장의 범위를 최소화시켜줘야 됩니다. 고장의 범위를 최소화시키려면 이 유입 경로를 차단을 시킴으로써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고장 전류라는 거는 이 교류 쪽에서 발생이 돼서 이제 나가는데 그 부분을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백투백이라고 이제 DC와 DC를 이렇게 등으로 맞대고 있다고 그래서 백투백 설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직류 연계를 이용해서 이제 계통을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주파수가 2개죠. 몇 헤르츠인가요, 일본이? 50헤르츠, 60헤르츠 이렇게 2개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일본은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좀 길쭉하고 넓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방금처럼 이런 그 고장 범위를 이제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통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이 하나의 방법이 있을 텐데요. 고장 전류의 유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변전소에 이 모선이나 그리고 송전 선로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변전소의 모선은 보통 그 4개의 모선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모선은 이제 4개로 분리가 되고, 이 섹션 차단기나 타이 차단기
등으로 이제 모선을 분리를 해서 고장 전류가 유입이 됐을 때 이 차단기들을 섹션 차단기나 타이 차단기들을 끊어줌으로써 다른 모선에 고장 전류가 유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공 송전 선로의 검사 방법이나 이 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송전 선로의 검사 업무를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분포 접지라는 게 있는데요. 철탑에 탑 각에서 방사형으로 네 방향으로 매설지선을 포설해서 접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그 탑 각이 이제 네모나게 있고 양 사방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분포 접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 접지라고 있는데요. 탑 각에서 이제 10m 떨어진 지점에 분포 접지에서 직각 방향으로 접지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셋은 이제 전선을 수직으로 배치할 경우 이제 상중하 전력선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 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력선 가공 송전 선로에서 전력선 같은 경우는 이 철탑의 가장 윗단, 이제 중간단, 하단에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제 거리에 차를 두는 방식으로 옵셋을 주어서 이게 혹시라도 이제 그 전력선에 이제 진동이 발생됐을 때 서로 이제 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선 작업은 이 전선이 감겨져 있는 이 드럼에 감겨져 있는 이 전선을 지지물에 끌어올려서 가선하는 작업을 얘기를 합니다. 긴선 작업이란 그 연선된 전선을 내장 구간별로 설계 이도에 맞도록 내장 애자 장치에 고정시킨 다음 점퍼선과 스페이서 등의 부속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연선과 긴선 작업은 조금 있다가 그 흐름도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송전 선로에는 이제 높이 철탑이라는 이 높이가 보통 뭐 좀 높게 이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강도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 송전을 해야 되는 전력선이기 때문에 그 전선의 구비 조건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한전에서 이제 가공 송전 선로를 설치를 할 때 보면 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보다 조금 더 이제 그 강도가 조금 더 센 ACSS를 또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강도가 한 30% 정도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탑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표준 철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철탑은 저 수평 각도로 3도 이하의 적은 계소에 사용하는 이제 직선 철탑 그리고 그 3도에서부터 60도까지 수평 각도가 큰 계소에 사용하는 각도 철탑 그리고 가섭선 전선이나 가공 지선을 이제 잡아당기는 계소에 사용하는 일류 철탑이 있고요. 전선로를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일반적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강 철탑은 이렇게 이제 전선로를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철탑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양측 경관의 차가 아래 보시듯이 뭐 300m하고 600m 이렇게 좌우 경관의 경관비가 2 이상일 때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 철탑을 보강 철탑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경관 이제 표준 경관 설명을 제가 잠깐 건너뛰고 왔는데요. 표준 경관은 여기 이제 가운데 보시면 전선로의 이 설계상 표준으로 정하는 경관으로서 경제성을 감안해서 이제 정하는데 765의 경우에는 550m, 345의 경우에는 450m
1호사의 경우에는 400m 이렇게 이제 표준 경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준 경관보다 150m를 값을 초과하는 이 장경관계소에 설치하는 당해 지지물이나 또는 그 인접에 시설되는 이 철탑 지지물은 보강 철탑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 아까 3도 이하에 설치하는 직선 철탑이 연소가는 경우 10기마다 한 기 정도씩은 이렇게 보강 철탑으로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 경관에 이 불평형 장력이 10% 이상인 경우, 좌우 경관에 이제 불평형 장력이라는 경우 것은 이제 가운데 있는 철탑 중에서 양쪽으로 당겨주는 이 힘이 불평형한 경우가 이 10%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보강 철탑을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강 철탑을 하는 이유는 그 철탑이 이제 설치를 할 때 가장 중요시 돼야 되는 부분이 그 항상 그 안전이 가장 먼저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전되고 또 이 전선로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아크가 발생해서 뭐 산불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안 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이 전선로를 보강을 하는 이유입니다. 철탑은 철탑 위치를 먼저 설치할 위치를 측량을 해서 총 단면도를 작성을 하고 그 단면도에 의해서 지상고나 수평 각도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직선인지 아니면 뭐 각도가 수평 각도가 60도 정도 나오면 각도 철탑을 이제 채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상고 최저 지상고 이 가장 그 하부에 설치되는 전선과 그리고 그 평지에 설치되는지 도로를 횡단하는지 아니면 뭐 수목 건물이 뭐 산화지에 있다든지 이랬을 때 그 각 공작물과의 이격거리를 더해서 그 지상고를 결정을 해서 그 철탑의 높이도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 철탑을 결정을 하는 요인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선 수직선 간의 거리 그리고 전선의 최대 이도 그리고 최저 전선의 지상고 이런 세 가지의 경우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뭐 소나무가 있을 때 1호사 전압별로 이제 이렇게 최저점과의 이격거리가 최소 이제 1호사 같은 경우는 19m, 3, 4호 같은 경우는 24m를 이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전선은 전압이 높다 보니까 이 절연 간격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선이 정지 상태일 때의 표준 절연 간격을 유지를 해야 하고요. 이제 높은 위치에 가공으로 이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도 이 전선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최악의 상태 이상 시 절연 간격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상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이제 오타거든요. 이상 시 절연 간격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송전 선로는 66 kV는 거의 이제 많이 없고요. 사실 66 kV는 뭐 저기 섬에 이제 보통 내연력 발전소에서부터 섬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전압이 있고요. 보통은 거의 이제 154, 345, 765인데요. 154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절연 간격이 이제 1,300mm, 1.3m죠. 1.3m 정도 되고요. 그 이상 시에는 바람에 아무리 흔들려서 이 두 전선이 아무리 붙어도 450mm까지는 그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내장 애자 장치 이제 같은 경우는 내장 애자 장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철탑을 이제 지나가시다 보면 그 철탑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철탑이면 여기가 암인데요.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게 이제 현수 애자라고 합니다.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현수 애자가 아니고 여기 철탑 암에서 요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전선하고 바로 불리는 이 애자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라인 애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설치가 되는 거를 이제 내장 애자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장 장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애자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도 이제 전선이 전기가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또 이제 전선끼리 연결을 해주는 점퍼선이 있습니다. 이 점퍼선과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암과의 간격이 1.65m의 간격을 유지를 하게끔 돼 있고요. 3, 4호의 경우에는 더 이제 전압이 높으니까 3.4m까지 이격을 시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기준에. 이게 보통 이제 표준 절연 간격에 뭐 20%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20%보다는 더 되더라고요. 아까 용어 설명을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송전선로 연선 및 긴선 작업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드럼장, 전선이 감겨 있는 드럼장이죠. 그리고 이 전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멀티탭 이런 전선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람 손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엔진장으로 이렇게 이제 모터죠, 모터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당겨 주는데요. 그 끌어당겨 주는 것도 전력선을 바로 먼저 이제 끌어당겨 주는 게 아니고요. 와이어를 먼저 연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와이어를 연선을 하게 되고 이 연선한 와이어에 전력선을 이제 묶어서 또 이 전력선을 이렇게 연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지게끔 해놓는 것을 이 전력선 연선이라고 합니다. 연선. 그리고 이 연선 작업이 마쳐지면 이 전력선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애자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뭐 현수 애자라든지 라인 애자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이 애자 장치가 설치가 된 다음에는 이 전선의 2도를 맞춰주는 작업을 이제 긴선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자와 뭐 필요한 뭐 점퍼선이나 스페이서를 연결하는 부분을 긴선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가공 송전 선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가공 송전 선로의 검사 항목과 검사 흐름을 잠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철탑 조립 상태나 철탑 부재 누락이나 뭐 변형 여부, 뭐 조립 상태, 로킹 너트가 이제 취부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선의 접속 상태를 확인하는 이 외관 검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관 검사가 마치고 나면 2도나 지상고가 적정하게 잘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뭐 점퍼선과 지지물관, 그리고 뭐 점퍼선과 암, 그리고 전력선과 지표 간의 거리, 뭐 지장물과의 이격거리, 뭐 이런 이격거리들을 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자 근구류의 그 취부 상태, 얼마나 견고하게 잘 취부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하고요. 이게 모든 게 다 끝나면 전력선도 이 고장이 발생되게 되면 차단기가 동작이 돼서 그 고장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 고장을 끊어줄 수 있는 차단기가 이제 그 고장을 잘 반영을 해서 연동이 돼서 이제 그 고장을 차단시켜 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력선은 그
충전을 먼저 한번 좀 시켜봄으로써 무부하 가업이라고 하는데요. 충전을 먼저 한번 시켜줌으로써 이 전력선이 과연 그 절연이 잘 되는지. 전력선은 이 전압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가공 송전선로의 이제 전력선은 전압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조금만 그 절연물에 절연체의 홈 보이드나 뭐 이런 수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연 파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충전을 먼저 시키면서 그 전력선의 안전함을 먼저 확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부하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실제 전력을 보냄으로써 이 전력선에 이제 얼마나 부하를 잘 보낼 수 있는지 열은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부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잠깐 그 절연 간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선과 철탑의 절연 간격 중에서 765는 안 나왔었을 거예요. 765의 이제 표준 절연 간격은 5.15m. 그리고 이제 점퍼선과 암 절연 간격은 765의 경우 이제 4.47m 이상 이렇게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주변에 유기되는 전압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더 이격을 더 많이 둬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검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너무 좀 내용이 딱딱하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철탑은 기초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안 넘어지고 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기초 이 바닥 이 지면과 얼마나 잘 이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기초의 지반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런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 철탑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아까 탑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탑각에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콘크리트의 폐압 상태 뭐 이런 여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콘크리트의 이제 압축이 얼마나 돼서 이 강도가 잘 나오는지 이런 여부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철근 재질이나 뭐 규격 이런 부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공 상태를 이제 보는 부분은 그 최근에 이제 태양광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이 사면 배수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게 철탑은 보통 어디에 설치되나요? 보통 산에 이제 많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면이 유실되거나 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최근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철탑에서는 좀 덜하지만 이 태양광 설비들이 이제 산속에 설치되면서 이런 배수로 정비들이 잘 안 되고 사면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 태양광 나중에 이제 태양광 설명하러 오시는 분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배수로나 사면에 대해서 토사유실 방지가 얼마나 됐는지 배수로 시공이 잘 돼서 물이 잘 나갈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또 이게 또 유실이 안 되게끔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수목을 식재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잘 시공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철탑 기초부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부를 검사를 했으면 이 지지물이 얼마나 잘 조립이 되었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뭐 기초만 단단하다고 이게 철탑이 잘 서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 이제 제가 잠깐 아는 형님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의자를 이렇게 조그만 의자를 이렇게 계속 쌓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는데
저는 불안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기초가 계속 안 맞아가더라고요. 안 맞아가는데 그 아는 형님 팀들은 그한 20개씩 잘 세우더라고요. 이 기초가 탄탄하고 그리고 또 이 왜 제가 불안했는지 여부는 이 의자끼리에 조립이 안 되잖아요. 조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 불안함을 느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조립 상태가 얼마나 이제 잘 단단하게 조립이 되어 있는지, 볼트 치부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볼트가 치부가 되어 있으면 이 볼트도 다 그 본조임 토크 값에 의해서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맞게끔 최대 토크나 뭐 적정 토크나 이 값에 맞게끔 잘 채용이 돼서 이 조임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철탑 조립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철탑이 산에 있으면 저렇게 크레인 세워가지고 하기도 좀 사실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저렇게 크레인 세워서 하고 뭐 삭도나 재료 운반 같은 경우는 이제 삭도 또 내지는 뭐 헬기로 이렇게 운반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탑 조립이 되고 나면 철탑이 이제 높이가 있으니까 또 뭘 설치를 해야 되죠? 우리 일반 그 건물에도 뭐 비행기 날아다니다가 부딪히지 말라고 항공 장애등 설치하잖아요. 항공 장애등을 또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조임이나 뭐 로킹 너트 같은 경우는 저겁니다. 이게 이제 로킹 너트라고 하는데요. 저쪽 옆에 보면 여기에도 있는데 이 로킹 너트가 없게 되면 이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하다 보면 저 너트가 점점 풀리게 됩니다. 이 철탑은 저거 하나가 풀리게 됨으로써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풀리지 말으라고 이제 저런 럭킹 너트를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상고 적정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상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지표상 1m 지점에서 전개가 3.5 kV/m 그리고 자개가 이제 833mm 가우스 이하로 나오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제 산악지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의 높이하고의 이제 수고 그리고 이제 식물하고의 이격거리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는 15m 이상 이격됐는지 국도 같은 경우는 14.8m가 이격됐는지 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지물 간의 이제 전력선과 가공지선은 이렇게 이제 경관 내에 접속이 없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이제 압축 인류 클램프가 이제 설치가 이제 뭐 압축이 잘 됐는지 압축 후에는 모서리 표면 처리가 잘 돼 있는지 뭐 이런 여부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 전 검사를 한번 해보면 측정 기준점이 이제 이제 일치되지 않아서 뭐 클램프의 늘어난 길이를 뭐 재측정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 비틀림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전선 중에서도 이제 소도체 간격이 일정하게 그리고 수평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선의 비틀림과 이제 스페이서 치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서의 역할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소도체 간에 이제 이 비틀림이나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 댐퍼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지선에 설치하는 이제 항공장애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항공장애구입니다. 하얀색, 빨간색. 이제 이 중에 하얀색으로 설치한 거는 OPGW라고 그래가지고 그 통신 역할을 같이 해주는 이제 가공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가공지선, 그 낙뢰나 이런 부분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가공지선이 되니까 이렇게 색깔로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게 그 통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자련의 이제 애자 설치 상태, 애자의 뭐 규격이나 전압별로 설치 수량, 뭐 그다음에 손상 유무, 금구류 조립 상태 등을 확인을 하고요. 아까 애자의 타입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수 애자는 이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그리고 내장 애자는 양쪽으로 암을 좌우로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설치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보통 애자, 그리고 네모 애자는 그 안개나 그 해무에 이제 강한 타입을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자를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자를 이제 보강하는 방법 중에 이 중요한 개소에는 그 아킹혼이라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아킹혼 설치를 하는 이유는 그 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폐기에 설치되는 부싱이나 이제 송전 애자련에 이제 낙뢰가 영향을 미칠 경우에 그 섬락이나 공기저렴 파괴 시 이제 발생하는 아크를 안전하게 방전으로 이제 방전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함으로써 애자를 보호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절연 간격은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었죠. 철탑하고 이제 765 같은 경우는 5.15m, 점퍼선과 암관은 4.47m,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송전 선로가 이제 시설물과 이제 접근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아킹 혼을 설치를 한다든지, 뭐 애자를 2련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이 보안 공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위쪽에 애자가 있고요. 이렇게 받침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킹 혼입니다. 애자 장치를 보강하는 방법은 이제 아킹혼을 설치하지 않고 뭐 애자 장치를 이제 접근 교차하는 경우에 송전 선로가 뭐 시설물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에 애자 장치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1차 접근 상태에서는 1년으로도 되지만 뭐 2차 접근이나 뭐 교차 개소에서는 2년으로 보강 공사를 해야 되고, 단 이제 특고압 설비 간의 교차 접근에서는 1년으로 해도 된다라는 예외 규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애자를 보강해야 되는 이제 법적 근거는 지금 이 기술 기준 125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뀌어 가지고 이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의 333.20이었나? 20? (333.2) 2에 있습니다. 2. 예. 22. 예. 지금은 이제 특별고압이 아니고 특고압이죠. 특고압 보안공사 규정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아크혼을 붙인 현수회자, 장간회자 또는 라인포스트 회자를 사용할 것, 한 것, 그리고 2년 이상의 현수회자 또는 장간회자를 사용한 것, 이런 경우에는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그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는 이 다음 중 하나에 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렇게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런 포스트 애자를 사용한다거나 장간 애자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보강을 하라는 얘기죠. 송전선로에 있어서 우리 전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접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용어 설명을 해드릴 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분포 접지하고 집중 접지가 있는데요. 이 탑각에 선로 방향과 일치하게 설치가 되는 부분이 이제 방사형으로 설치되는 게 이제 분포 접지, 매설지선을, 그리고 이제 그 분포 접지의 직각으로 10m 지점에 설치를 하는 게 이제 집중 접지입니다. 이 분포 접지와 집중 접지는 이 침상 접지봉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접지를 다 하고 난 뒤에도 이 기준에 정해진 이 접지 저항값 목표치 15옴이나 20옴이나 뭐 154의 15옴 이런 저항값이 다 안 나올 때 이런 이 매설지선을 설치를 함으로써 접지 저항값의 목표치를 이제 기준치에 맞출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철탑의 이제 접지 저항을 측정을 하는 방법은 이제 전선을 가선을 하기 전에 정상 접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선을 다 하고 난 후에는 이 과도 접지 점값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과도 접지 저항계로 이 와이어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접지 극을 측정할 수 있게 전류극이나 전압극을 다 65m 이상씩 끌고 가가지고 다 받고 그리고 이제 과도 접지장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산 속에서 65m 끌고 가려면 좀 힘들겠죠. 하나 측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접지저항 미달 시에 이제 추가 매설 지선이나 뭐 접지저항 저감제를 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침상 접지봉을 추가로 더 시설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공 송전 선로의 이제 개선 사례를 한번 잠깐 좀 볼 건데요. 좀 좌측 그림이 이제 전이고요. 우측이 이제 개선된 사례인데 좀 보셔도 좀 불안해 보이시죠? 저는 저런 거 보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이 철탑에 이제 주각이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을 주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부터가 이렇게 저렇게 떠 있으면 올라가면 더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설계에 맞게끔 또 이만큼의 틈이 올라가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더 꽉 조이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시정해 놓은 모습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목이 잠깐 다른 것 같은데 도면과 현장일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위쪽에 가운데 이제 위쪽에 동그라미 보시면 로킹 너트가 체결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이제 로킹 너트 체결해서 뭐 개선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발판 볼트는 1.5m 높이 1.5m 미만에는 이 제거를 해서 일반인들이 올라가지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게 이제 제거가 안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마음 먹으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려고 마음 먹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거 꼭 발판 볼트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제 울타리도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일반적인 철탑은 워낙에 험한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일반인들의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기술 기준 판단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 KEC로 다 바뀌었죠. 제가 미처 이 부분은 몇 조인지를 찾아보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가공 송전선로의 이제 사고 사례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페이서를 설치하는 이유가 이제 소경관 이 소도처들의 이제 진동으로 도체들 간에 접촉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스페이서를 치부를 하게 되고요. 이 스페이서를 치부를 하지 않으면 이 트위스팅이나 컨덕터끼리의 이 단락 현상이 이제 소도체 간에 이제 단락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착빅이나 착설에 의해서 이제 절연 파괴나 전력선이 탈락한 사진까지는 아닌데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좀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강원도잖아요.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착빙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설계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이 눈이 쌓였다가 기온이 상승하고 뭐 일사량이나 뭐 풍압에 의해서 이제 그리고 또 전선의 출혈에 의해서 눈이 녹다가 이 눈이 떨어지면서 전선이 점프하는 이 슬릿 점프라고 하는데요. 이 점프하면서 이제 만약에 흔들리다가 이게 절연 가격 유지가 잘 안 돼 있으면 바로 위에 있는 전력선과 맞닿게 되면 이제 이게 플래시 오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갤러핑 현상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철탑이 왜 견고하게 잘 시공이 돼야 되는지 보이시죠?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사고 사례는 아닌데요. 이제 거의 해외 사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경상남도 거제 쪽에 태풍 때 한번 저렇게 도개가 됐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업무하기 훨씬 이전에 사고였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철탑과 비슷한 최근에는 설비가 좀 설치가 되고 있죠. 뭐죠? 풍력 발전 설비. 예. 타워. 풍력 타워가 예전에는 한 200와 3메가와트 기존 풍력 타워 하나가 이제 거의 한 90m 정도 높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기 설치할 때 그 발전 용량들이 또 풍력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뭐 한 10.5메가까지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0.5메가 개발됐는데 얘 타워 높이가 120m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 철탑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높을 것 같아요. 걔네들도 얼마 전에 한번 넘어졌잖아요. 어딘지 아세요? 저기 경상남도 양산 에덴밸리에 있는 풍력 타워가 하나 넘어졌어요. 2단이 그대로 똑 부러져가지고 그때 이제 이제 사고 원인으로 얘기되는 게 이 볼트 조임이 느슨했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증명된 건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선화제 이 송전 선로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송전 선로에서 섬락이 발생해서 이거는 이제 불꽃 화염으로 인해서 송전 선로가 이제 섬락되는, 단락되는 뭐 이런 사진이고요. 또 그 옆에는 이제 연기 화염으로 인한 송전 선로 섬락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고들이 예전에 그 어디죠?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했을 때 송전 선로에도 영향을 거의 미칠 뻔했는데 그때는 다행히 송전 선로까지는 영향을 안 미쳤더라고요. 네, 이것으로 이제 가공은 좀 마치고요. 또 이제 지중 송전 선로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5시 반까지인가요? 설명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 송전 선로는 이제 이렇게 보시듯이 이제 지중화 개념도는 그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 혁신 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중화가 가능하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그 구도심에는 거의 보통 대부분이 가공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중화를 이제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지중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거의 경제적인 이유,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들만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중화의 개념도를 보시면 케이블 헤드에서부터 이 지중 송전 선로를 통해서 변전소까지 이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중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종류는 과거에 이제 OF 케이블, 오일 필드 케이블, 이제 전력선의 경우에는 전기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과거에 많이 채택됐던 이제 전력선 중간에 이제 기름을 넣어서 그 열을 식혀주는, 그리고 절연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OF 케이블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저도 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사용전 검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시공되고 있는 설비들만 보니까 이제 OF 케이블을 아직 잘 많이 못 봤고요. 최근에는 이제 XLP 케이블,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인슐레이티드 비닐 시스트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비닐 시스트 케이블이라고 그러죠. 이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지중 케이블입니다. 가교라는 얘기는 이제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화학을 좀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선형 고분자 사슬이 3차원 망복 구조가 되는 것으로, 이 3차원 망복 구조가 되면 고분자의 기계적 강도나 뭐 안전성이 증가하고 일반적인 용매에 뭐 녹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교를 시켜주는 부분이 이 절연체, 이제 우리 도체를 감싸주고 있는 절연체를 가교를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계적 강도와 그리고 이제 안전성 증가, 용매에 용해되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끔 만들어준 케이블이 XLP 케이블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가교를 시켜서 이제 그냥 폴리에틸렌만 사용을 했을 때 이 단점인 이 열 연화성을 대폭 개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XLP 케이블은 우리나라 이제 거의 모든 저압 빼고 이제 거의 모든 전압에서 널리 사용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XLP 이제 케이블의 장점으로는 이 절연 내력과 이제 최적 저항이 높고, 그리고 이제 유전율이 낮고, 그리고 이제 연속 최고 허용 온도가 90도로 이제 이 전선을 송전을 하다 보면 아까 열이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 최고 허용 온도가 높을수록 이 송전할 수 있는 전류가 높아지니까 이 송전 용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우수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설이 용이하고 이제 건식 타입이라는 말은 내부에 케이블 내부에 오일이 안 들어간다. 예, 이런 그래서 유리 설비가 필요 없고 유리 설비가 필요 없으니 유리 보수가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없고 단점으로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교류 전압에 있어서 이제 전압 시간 특성이 OF 케이블에 비해서 이제 좋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부분 방전 때 이제 OF 케이블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죠. 코로나라는 거는 이 우리가 한 3년 동안 겪었던 이 코로나는 아니고요. 이 정기적으로 봤을 때도 코로나는 이 정기적인 특성을 해치는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일종의 이 누설이 발생되는 뭐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OF 케이블에 비해서 이제 부분 방전 특성이 더 안 좋다. 그리고 이 절연 파괴 고장 시에 뭐 사전 경비 시스템이 없다. 뭐 이거는 별로 단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원래 다른 케이블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케이블 지중 송정 선로에는 이제 케이블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케이블이 가면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이 접속함이 있습니다. 이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그 매질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EBA, EBG, EBO 기중 종단 접속함, 가스 중 종단 접속함 그리고 유중 종단 접속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BA는 뭐 지중 케이블을 이제 지중으로만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땅 속으로 가다가 이제 땅 위로 올라와서 가공선하고 연결을 할 때 엔드박스 인 에어 이렇게 해가지고 기중 끝점 종단에 접속한다고 해서 EBA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중 케이블을 GIS라면 이제 가스 절연 개폐기를 얘기하죠. 이 가스 절연 개폐기 차단기하고 이제 연결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는 가스 절연 개폐기는 절연을 시켜주는 매질이 가스잖아요. SF6. 그러니까 당연히 EBO를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연결을 해줄 때 가스로 이제 절연을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접속함도 그렇게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또 EBO 같은 경우도 지중 케이블을 변압기하고 연결할 때 변압기도 우리 절연유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오일 이제 종단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이제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어떻게 절연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됐었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전력구에 설치되는 이 케이블을 이제 한 선으로 계속 쭉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워낙에 거리가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끊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이제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접속을 하는지, 절연을 시켜서 접속을 하는지, 뭐 유지 접속을 하는지, 뭐 다른 종류의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중 접속을 하는지, NJ, IJ, SJ, TJ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하면 될 것 같고요. 케이블을 이제 시설하는 방식으로는 이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이 있는데요. 이 매설 깊이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판단 기준이었을 때는 1.2m였는데 이게 이제 설비 규정으로 바뀌면서 1m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중량물의 압력 뭐 이렇게 차가 지나다닌다든지 할 때는 받을 우려가 없을 때에는 뭐 60cm 이상으로만 매설을 하면 되겠습니다. 직접 매설식은 케이블 보를 위한 이런 트러프
내에 케이블만 시설을 하는 방식으로 뭐 케이블이 2회선 이하인 곳에 뭐 그리고 뭐 케이블 헤드 부지에 뭐 증설을 예상하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고요. 관로식의 경우에는 직매식에 비해서 뭐 케이블 증설이나 교체가 유리하고 전력구식이나 뭐 전력구식에 비해서는 이제 비용이 건설비가 저렴합니다. 뭐 저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전력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줘야 돼요. 공사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전력구와 공동구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전력구는 이렇게 이제 터널을 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적인 케이블만 지나가는 데 사용하는 게 이제 전력구고, 공동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전력구를 해놨어도 터널을 해놨어도 통신선이나 이런 뭐 소방 뭐 이런 관련된 이런 선들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공동구라고 합니다. 관로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해선수를 초과한 경우에 이제 도심지 교통난으로 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터널을 지나다님으로써 설비를 운영을 하는데 순시 점검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뭐 이제 단점으로는 타 부설 방식, 아까 직매식이나 관로식에 비해서 건설비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케이블 헤드는 잠깐 보셨죠? 이제 가공 송전선로하고 뭐 지중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송전 철탑을 얘기를 하는데요. 즉 가장 좌측에 있는 것처럼 철구, 이제 이런 그 철구형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 강관주형, 그리고 철탑형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그 강관주형이 가장 그 사회선 이상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철탑형은 이제 사회선 초과할 때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송전선로의 검사 항목과 이제 검사 흐름은 아까 그 가공송전선로하고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더 보는 부분은 이제 접지 상태 중에서 크로스 본딩이 잘 되어 있는지, 뭐 접지가 이제 잘 맞게 채용이 돼서 크로스 본딩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접지 개소가 시스 접지가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스네이크 지지, 이제 스네이크가 뭐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뭐 그다음에 전선을 받쳐주는 크리트에 이런 들뜸이 없는지. 크리트 들뜸이라고 하면, 이제 크리트라고 하면 아까 이제 철탑에서 보셨을 때 그 주각재가 이렇게 들뜨지 않았는지 이런 여부하고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 선로 간의 이격거리, 바닥벽체와의 이격거리, 상하 접속점 간의 이격거리, 수평 수직 스네이크 이격,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면 차단기 연동, 충전, 부하 시험, 이런 순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뒤에 있구나. 저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가공선과 이제 지중이 만나는 기중 종단 접속함, EB 뭐죠? EB A죠. 네, EBA. 그리고 케이블이 쭉 와서 직선 접속함. 여기에는 아까 절연 접속도 하고, 뭐 보통 접속도 하고, 이종 접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가장 우측에 가스중, 유중, 종단 접속함인데요. EBG인지 EBO인지 여부는 뭐 차단기에 접속하는지 변압기에 접속하는지 여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스네이크 포설 적정 여부. 케이블이 이제
가공 송전선로 검사 항목에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가공 송전선로는 그냥 2도만 맞춰주면 되죠. 이 스네이크 포설을 하는 이유는 이 지중 송전선로의 케이블은 땅 속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온도 어차피 이제 가공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온도에 따라서 신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스네이크 뱀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가게끔 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씨가 더울 때는 전선이 좀 늘어났다가 추울 때는 수축이 됐다가 이런 여부를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고 해서 이게 영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스네이크 포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는 가공하고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케이블 외관을 이제 케이블 규격을 확인함으로써 케이블 성적서를 확인하면서 이제 케이블 규격을 확인하고요. 뭐 PVC나 PE나 뭐 전력구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인지 관로에 사용해야 될 케이블이 전력구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적정한지 여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시찰, 이 케이블이 설치가 되면 어떤 이 상인지 그리고 뭐 선로가 어떤 선로인지 여부를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선로가 워낙 길다 보니까 가다가도 이게 1TL인지 이게 2TL인지 전력구를 지나가다가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상과 선로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접속함이 있으면 그 접속함을 작업한 접속자를 표시를 다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설비기전 KC에 있는 그 지중 전선로에 시설하는 그 난연 조치가 되어 있거나 자동화 설비를 시설해야 하는 이제 규정인데요. 불연성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피복이 지중 전선을 사용할 것. 그리고 뭐 불연성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 방지 테이프, 연소 방지 시트, 연소 방지 도료 뭐 이런 지중 전선 피복을 할 것. 한마디로 난연성 불나지 않게 그렇게 시설을 해라. 또 혹시라도 불이 나더라도 자동 소화 설비를 시설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연저항은 이제 여기도 제가 저번 수정을 다 했었던 것 같은데 기술 기준이 아직도 남아 있는 판단 기준이 저기 위에 보시면 이제 전기 설비 한국전기설비규정 13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 내력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판단 기준 13조가. 그래서 절연저항은 심선과 대지 간에 측정을 했을 때 2000메가옴 이상, 시스와 대지 간에 측정을 했을 때 1메가옴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연 내력은 우리 최대 사용 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적 지식전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보통 1545하고 345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전격 전압을 24시간 가해서 절연 내력을 시험했을 때 견뎌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충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 시험을 사실은 충전 시험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절연 내력 시험을 다 하고 통과를 해야 되지만 그 절연 내력을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무부하 가압을 전격 전압을 24시간 가해서 그 전압에 견디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규정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케이블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절연 내력 시험이 24시간 전격 전압이 24시간을 한다고 했는데요. IEC 60840이나 IEC 62067에 보면 150kV는 1.7 유제로니까 이제 유제로는 상전압이거든요. 상전압이 이제 154의 경우에는 이제 88.9인데 저게 이제 1.7배를 1시간 동안
이제 충전 시험을 하라는 얘기고요. 절연 내력 시험을. 그리고 이제 220에서 500 kV 이제 3, 4호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거는 이제 250 kV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3, 4, 5 kV로 주기에는 힘드니까 1시간 동안 할 때는 250 kV로 해라. 그리고 이제 24시간 무부하 시험을 할 때에는 아까 말했듯이 전격 전압으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케이블 포설 상태를 확인할 때는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가공하고 가장 다른 점 하나는 이제 스네이크 포설을 한다고 했죠. 이제 스네이크 폭과 피치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스네이크를 주는 이제 방법으로는 이 수평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 옆에 전력구 내에 이 옆으로의 이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스네이크 기준은 3, 4호에서는 XLP 케이블의 기준으로 1.5 DS 이상으로 줘라. 그리고 1호사의 경우에는 2000 스퀘어 이하는 1.0 DS, 2500 스퀘어 이상은 1.2 DS. DS는 케이블 시스의 평균 외경을 말합니다. 평균적인 외경. 허용 곡률 반경은 이제 여기 표에 보시면은 1호사의 경우에 XLP의 이 같은 경우는 20 DS라고 되어 있고요. 3, 4호는 20 DS. 뭐 똑같네요, 여기도. 이 경우에는 이제 단심입니다, 단심. (1호사) 2000 kV 경우에 이제 스테이크 폭을 아까 이제 1.0 DS라고 했는데요. 이 1.0 DS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96.7 mm 정도가 됩니다. 이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스네이크 폭이 어떤 게 이제 스네이크 폭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전력구 벽이거든요. 벽에 이렇게 크리트가 설치가 됩니다. 크리트가 설치가 되고 이 크리트 행거가 설치가 되고 이 행거 위에 크리트가 설치가 되는데요. 이 크리트 위에 전선이 안착이 되는데 이 전선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제 스네이크 포설이 됐는데 하나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크리트가 하나는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나와 있는 이 A와 B의 차를 이제 스네이크 폭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96.7mm, 거의 한 10cm 정도 되죠. 그 정도 이상을 확보를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뭐 개선 사례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 다 설명을 다 못 드릴 것 같은데, 뭐 평가를 보신다고 해서 이제 문제를 좀 몇 개 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크로스 본딩에 관련된 이 시스 유기전압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접속부에서 이제 시스 유기전압이 몇 볼트 이하로 제한이 돼야 되는지 100볼트 이하로 제한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접지의 방법, 이제 어떤 접지가 있는지, 편단 접지, 크로스 본딩 접지. 크로스 본딩만 간단하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크로스 본딩은 우리 가공 선전 선로에서 보면, 배전 선로에서 보시면 이제 연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A상의 그 수전점이 B상의 송전점 시스 부분입니다. 시스 이렇게 오고, B상의 수전점이 C상의 송전점으로 오고, C상의 수전점이 A상의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 이건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접지를 해주는 건데요. 이 케이블에 전력을 가하게 되면 이 시스에 유기전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유기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기전압을 낮춰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크로스 본딩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스에만 이 연가 방식으로 크로스 본딩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도체에도 연가를 지중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선 사례인데 크로스 본딩 이제 결선이 잘못되어 있는 거를 이제 결선을 제대로 해서 뭐 시스 유기전압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결선을 잘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넘어가고요. 여기는 아까 이제 전력구에서도 이제 전력선들 간의 이격거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격거리들을 좀 나타낸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력선에 저렇게 외피에 흠이가 있으면 저게 이제 절연 내력을 유지를 할 수 없는 절연 파괴를 발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저런 이 외피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보강 조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규정에 보시면 이제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좌측에는 이제 난연성 케이블이 아니라서 이 난연 테이프를 감아서 이렇게 보강을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진단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전 설비 같은 경우는 아까 오전 강의 시간에 좀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간단한 것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전 설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변압기하고 그 외에 이제 변압기 주변에 있는 GIS 차단기가 될 거고요. 변압기를 보호해주는 이제 변압기를 보호해주는 그 요소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보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제 변압기 경보 시험은 96PDT 그리고 8F26W26Q 이렇게 이제 숫자로 번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 번호들은 다 기계식 보호 장치, 변압기를 기계식으로 보호하고 있는 뭐 부홀즈라든지 방압변이라든지 그리고 뭐 서든 프레셔라든지 뭐 이제 96PDT가 이제 그 경우고요. 26WQ는 이 우리 변압기는 절연유를 쓰잖아요. 이 절연유의 온도 그리고 이 온도와 이제 그 변압기 권선 온도에 대한 그 경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 변압기를 보호하는 그 요소는 이제 보시면 변전소의 접지 부분은 이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기계적 보호 장치, 이제 충격 압력 계전기인지 방압 안전 장치인지 OLTC 보호 장치인지 그리고 그 유온도나 건선 온도에 대한 이런 경보 장치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계전기 연동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87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정기적인 변압기를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고장이 발생이 됐을 때 비율 차동 계전기 그리고 과전류 PN 이거는 이제 1차 측이라는 얘기입니다. 퍼스트 프라이머리 51 SSN은 세컨더리 뭐 이렇게 이런 그 정기적인 보호 장치도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전 설비에서 이제 GIS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절연 개폐 장치라고 차단기와 이제 단로기, 접지 개폐기, 계경 변압기, 변류기, 피려기, 주모선, 분기모선 등을 이제 접지된 이런 금속 탱크에 내장에서 이제 절연이나 이제 소 특성이 우수한 SF6 가스로 채워서 이제 절연을 시켜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개폐 장치입니다. 스위치 기어이죠.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이제 차단기 역할을 할 수 있는 CB, 그다음에 접지 개폐기, 접지 달로기, 그다음에 일반 달로기, 뭐 CT, PT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있어서 이게 이제 한 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SF6 가스가 이제 절연 성능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SF6 가스 압력을 유지를 못하게 되면 절연이 파괴돼서 이제 큰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얼마 전에 이 SF6 가스 압력을 유지를 못해서 정전이 발생한 변전소가 하나 있었어요. 차단기 쪽에서는 이제 외관도 이제 확인을 하겠지만 이제 접지 설비 상태도 이제 보고요. 접지전 값은 뭐 어느 전기에서는 어느 설비에서나 다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입 시간, 투입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그 시간 안에 투입 시간, 그리고 계리차는 각 상마다 차이가 없게 투입되고 투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패싱하고 여기 이제 인터럽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기를 이제 넣고 뺄 때 이제 투입했다가 이제 뺄 때 보시면은 이제 인터럽 기본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단기 투입 상태에서는 DS나 ES가 투입이 안 돼야 되고, DS 투입 상태에서는 ES가 투입이 안 돼야 되고, ES 투입 상태에서는 DS가 투입이 안 돼야 되고. 이제 이러한 기본 조건이 있는데 인터럭에 대한 이 특이사항이 이제 있는 게 CB 측 작업을 위해서 이제 기기 접지를 잡는 방법은 이제 양단 ES 투입 상태에서 CB 투입해서 기기 접지를 잡고요. 기기 접지 상태에서는 CB 개방 전에 이제 양단 ES가 이제 개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TL 피더, 송전 선로 쪽 피더에서 즉 이제 인출 ES는 인출 DS와만 인터럭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라인 PT 측 VX 여자 상태에서는 인출 ES가 투입이 안 돼야 된다는 거. 한전에서는 이제 지하에서 이런 인터럭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가끔 한 번씩 이제 이게 인터럭이 잘 안 잡혀 있는, 이제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일치 여부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 사례는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